저는 현재 그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연금 투자 관련된 콘텐츠, 투자와 연금 TV라는 유튜브가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SNS, 그다음에 뭐 뉴스레터, 그다음에 출판, 잡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투자와 연금을 잘 설계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교육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래는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가 미래에셋 쪽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계속 투자와 연금에 관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저희도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많이 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평균 월급이 3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도 부자는커녕 서울에 내 집 하나 사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월급쟁이들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단순 계산하면 어렵죠. 그거 누가 계산하더라도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자산 계급, 사실은 과거에는 뭐 대기업을 다니면 대기업 부장이다 그러면 사실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삶이 재산도 비슷했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리가 훨씬 부자인 경우도 많아요. 어디에 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그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징표가 기업의 뭐 승진의 사다리나 이런 거에서 지금 이제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해서 그 호주의 사회학자들이 쓴 표현이 어셋 클래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상당히 저는 공감하면서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월급만 생각하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기엔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월급쟁이가 자산을 불려나가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저도 월급쟁이 생활을 하지만 그 월급쟁이는 급여생활자는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제 매월 일정 정도의 급여, 현금 흐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현금 흐름을 받은 돈을 가지고 뭐 다 써버리면 꽝이 되는 거고, 여기 들어온 돈을 가지고 이 중에 얼마를 떼어내서 소위 말해서 내가 투자 자산으로 이전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 예금이 됐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그 현금 흐름을 투자 자산 쪽으로 계속 얼마나 빨리 많이 해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삶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영향력보다 이 투자 자산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면 그때부터 이걸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월급 안 받고 내가 투자해놓으면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게 부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것은 이제 절대적인 것이고 상대적으로는 뭐 얼마가 있어야 되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은행 같은 데서 이제 부자들은 한국에서 한 50억 있어야 부자가 되더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만으로도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그 이상은 저는 다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급여생활자라고 그러면 내 급여에서 얼마나 매월 투자 자산으로 이전시키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대한 자기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뭐 근데 월급 500만 원 받았는데 한 달 500만 원 쓰면 그거는 투자할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는 투자는 두 가지가 있죠. 레버리지거나 부모가 돈이 많아서 돈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부모가 돈 주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런 사람이 레버리지에서 잘 될까? 저는 뭐 그건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 근로소득과 투자 자산의 이 상관관계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내가 그런 미천이 없는 사람들은 참 너무너무 답답한 얘기라고 저한테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30년이든 40년 전이든 막말로 100년 전이든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 앞으로도 변할까?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번 것보단 덜 써야 돼요. 그 1800년대 미국에 이제 그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이제 엄청난 부를 일궜던 앤드류 카네기, 그 강철왕이죠. US 스틸을 만들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뭐 자서전에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백만장자의 표식, 특징이 뭔지 아느냐. 그들은 가난했을 때나 부자였을 때나 항상 번 것보다 덜 쓴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공식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냐 하지 말아야 되냐만 남은 거고, 근데 아까 근데 내가 월급을 다 쓴다. 이거는 가치관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에 관한 문제지, 나는 미래 몰라. 나는 이렇게 뭐 살기 어려운 시대에 굳이 내가 그럴 필요 있겠어? 나는 뭐 좋은 차도 탈 거고 내 삶을 좀 즐길 거야. 그리고 나 뭐 결혼도 안 할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른 영역인 거고,
거고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로수가 투자 자산은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이것도 뭐 당연히 다 아시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내 재산의 크기를 결정하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의사 결정을 할 때. 보통 내 재산의 크기를 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 변수의 합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수익률이 계속 높으면은 내 자산이 커지겠죠. 두 번째가 투자 기간이 길어져도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겠죠. 세 번째 금액이 크면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은 10억을 가진 사람과 100만 원 가진 사람은 금리 1%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10억을 가진 사람들은 금리 1%도 꽤 괜찮은 돈이기 때문에 돈 1,000만 원 되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이고 리스크 관리를 더 많이 해요. 투자할 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100만 원 있는 사람들은 내가 1% 따봤자 아무런 자기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요.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이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도 1, 2억 깨먹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기 때문에 1, 2억을 공격적으로 해도 되고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은 이 100만 원이 깨지면 내 현재 현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는 게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인간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자기 돈에 대해서. 이것도 뭐 가인 얘기는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간과 금액과 이 수익률의 이 세 개가 완벽하게 조합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금액도 많고 수익률도 좋고 기간도 오래돼서 복리 효과가 발생하면 이게 최고거든요.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자기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수익률이에요? 그거는 수익률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금액? 그것도 금액이 많으면 내가 왜 고민하겠어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시간인데 가장 무시당하는 자원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내가 길게 내 돈을 불려 나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 큰 부자가 되려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 그건 부모를 잘 만나거나 인생의 운이 따라야지. 저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일본이 버블 시대에 일본도 그 재테크 열풍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재테크 열풍이 있었고 그때 활동했던 인물 중에 그 대만계 일본인인데 구영안이라는 분이 계셨고 굉장히 일본 최고의 재테크 스타였었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어리석은 사람은 큰 부자를 꿈꾸고 현명한 사람은 소부, 작은 부자를 꿈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부자는 운의 영역이 개입이 됩니다. 작은 부자의 영역은 노력의 영역인 거죠.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한 얘기도 유명한 얘기죠. 그 미국 월스트리트 월가에서는 당신들에게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약속하지만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작은 부자가 되려는 좀 마인드를 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갖는 것이 오히려 속도 편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빨리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좀 저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안 입고 여러분 흔한 얘기로 부러우면 인생이 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굳이 뭐 그것 때문에 진료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 관점을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제가 공부했던 것도 그렇고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던 주변 분들도 그렇고 이런 관점들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좀 정립을 하시면 좀 내가 현재 좀 어렵더라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먼저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월급을 모아서 큰 돈을 만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적립식 펀드 원래 적립식 펀드란 거 갖고 적립식 투자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펀드가 나온 게 제 생각에는 기억으로는 한 20년 넘었어요. 저는 뭐 기자 생활도 했었고 뭐 기자들이 급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한 달도 안 빼놓고 적립 투자를 했거든요. 그건 제가 왜냐면 똑똑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똑똑하도 투자를 다 잘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뭐 그러면 천재들이면 투자를 다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반론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이작 뉴턴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얘기죠. 물리학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이 아이작 뉴턴경이 소위 말해서 물리학의 3법칙을 만들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기계공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뉴턴의 물리학에 다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천재인 거죠. 아이작 뉴턴도 주식으로 거의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심심하시면 그 구글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작 뉴턴 모멘텀을 검색해 보시면 남해화학 주식 투기 사건이 있었는데 주가가 막 올라서
투자를 했었어요. 그때 뭐 전 국민이 다 했어요. 뭐 이제 국민주 같은 거였죠. 영국 사람들한테. 막 올라서 이제 돈을 벌었어요. 좋다 하고 이제 몇 배 먹고 팔았습니다. 근데 계속 오르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 계속 부자가 되는 것 같은데 나도 돈 많이 벌었는데 난 계속 가난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고민을 하다가 돈을 더 땡겨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뉴턴 모멘텀이에요. 근데 오르죠, 계속. 와, 역시 내가 잘 들어갔어. 그러면서 박살이 나서 전 재산을 다 날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천체의 움직임을 알 수 있었지만 내가 주식과 사람들의 심리는 내가 알 수 없었다, 이런 유명한 말도, 이런 식의 말도 하시고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평가와 실제로 투자해서 성과를 내는 것 자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저는 뭐 운 좋게 그걸 좀 일찍 알았어요. 일찍 알았기 때문에 저는 뭐 정리식과 같은 이런 평범한 투자법을 한 거고, 이런 투자법은 늘 쉽고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도 지속성이 없으면 그건 나한테 받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또 과잉 얘기긴 하지만 운과 실력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지속성과 반복성에 있는 거예요. 반복할 수 있는 게 내 실력인 거지 반복이 안 되는 건 다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플하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투자 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좀 깨먹을 땐 깨먹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건 실력인 거고, 왕창 벌었다가 와 부자가 된 것 같은데 박살나고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되는 거는 이거 그때는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던 거예요. 반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되냐면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에 베팅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해서 내 금액이 적더라도 복리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복리에 대한 개념을 알고는 있었지만 저도 막 적립식으로 한 20년 넘게 하면서 투자를 한 20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이게 복리라는 게 1년, 3년, 5년 이걸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가고 이럴 때 정말 어떤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느리지만 한 번 변화가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뭐냐면 기하급수의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그 비선형의 세계죠. 선형의 세계는 이런 거죠.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1씩 더해가면 그건 선형의 세계예요. 1에다 3을 더하면 4가 되고 4가 7이 되고 10이 되고 13이 되고 이렇게 쭉 늘어나겠죠. 근데 이거 만약에 3을 제곱으로 하면은 보세요. 3, 9 벌써 계산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숫자의 세계가 바로 기하급수의 세계예요. 근데 복리의 세계는 이 기하급수의 세계예요. 제가 소개할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청소년, 제가 수학책에서 제가 찾았던 건데 신문지 접기 실험입니다. 이게 실제로 할 수 없겠죠. 두께가 0.2mm인 신문지를 반으로 접는 건데 한 번 접으면 0.2mm니까 0.4mm가 되겠죠. 두 번 접으면 0.8mm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50번만 접으면 신문지의 두께가 얼마가 될까? 인간의 뇌 용량으로는 측정이 안 되는 숫자예요. 이때는 50번까지 내가 50번이나 숫자는 내가 뇌 용량에서 가늠이 되는데 50번을 접었을 때의 숫자는 보통 사람들인 0.2mm에서 50번 답변하라고 그러면 거의 다 틀려요. 왜? 인간의 뇌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 2억 2,518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게 0.2mm인 신문을 50번을 접으면 얘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보다도 먼 거리라고 그러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 복리가 알겠는데 그게 내 돈과 상관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건 상관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은 이 시간이에요. 시간과 복리예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약간 워렌 버핏을 인용하지만 그 워렌 버핏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워렌 버핏이 지금 90세가 넘어서 8살 때부터 해서 80년간을 한 분야에서 여러분들 최고를 한 사람이 하는 조언은 여러분들 그처럼 우리 할 수는 없지만 그 조언은 들어서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흉내내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 버핏이 이제 한 얘기가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된 이유는 그게 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다. 하나는 나는 난소로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만난 거죠. 그 사실은 한 인간이 태어나는 거는 어마어마한 확률인 거예요.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부터, 그죠? 만들어지는 유전자들이 결합되면서 엄마 아빠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는 이 순간으로도 확률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버핏은 그런데 나는 1920년대에 태어났는데 20년대에 그것도 나는 백인 부모 밑에서 버핏이 같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지만 흑인 부모였었으면 확률이 엄청 줄었을 겁니다.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훌륭한 아버지 부모를 만났고. 왜? 아버지가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고 상원의원. 아버지가 증권 중개사를 했기 때문에 버핏이 일찍 주식에 눈을 떴던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버핏은 학부는 네브라스카 대학이지만 훨씬 더 좋은 대학 다 됐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 고향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서 네브라스카는 너무 고향을 좋아해서 온 거지. 나중에 또 컬럼비아 대학 나왔고, 대학원도. 그 다음에 당대 최고의 스승을 만났고, 가치투자의 창시자 벤자민 그레이엄을 만났고, 자기는 이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다 운이죠. 근데 자기가 부자가 된 건 뭐냐? 나는 일찍 시작했다. 일찍 오랫동안 투자했다. 복리로 오랫동안 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핏이 자기 자서전 제목을 스노우볼이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복리에 대한 개념을 정말 잘 이해를 하시고 지금 현재 작더라도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큰 눈덩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뭐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평범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 있는데 투자에서 복리교 신도가 돼야 된다. 복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 복리는 단순하게 투자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란 것도 그렇게 막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공부를 막 몇 년 동안 열심히 해도 그게 내가 내일 당장 뭐 6개월 뒤에 당장 내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느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늘다가 갑자기 확 좋아져요. 요 구간을 내가 버텨내지 못하면 비선형의 세계가 만들어내는 복리 축복을 나는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내심 같은 겁니다. 버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모든 책을 읽어보세요. 세계적인 인류 투자가들의 모든 책을 읽어보더라도 인내심을 얘기하지 않는 투자자가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들은 다 복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랫동안 재테크 기자 생활 하시면서 많은 부자들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죠. 이런 것도 좀 많이 물어보고 이번에도 뭐 은행에서 뭐 50억 이상 부자들의 그 하루의 생활 패턴 이런 것이 기사가 돼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분들은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도 열심히 보시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근데 제가 본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어찌 보면은 뭐 돈을 잘 버는 어떤 테크닉적인 것보다도 제가 느꼈던 제가 도움을 받았던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투자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매번 이길 수는 없어요. 매번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모든 과정을 배움과 학습의 과정으로 내가 생각하느냐, 단순하게 내가 그냥 결과만 추종하느냐는 그 향후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워렌 버핏을 두고 얼마 전에 작고한 그 찰리 먼거 부회장께서 하신 말씀은 버핏의 가장 큰 성공을 가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그 버핏이 학습 기계라는 데 있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버핏은 지금도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 매일 읽는데요. 그러니까 버핏처럼 할 수 없다라는 게 8살 때 시작을 했고 고등학교 때 이미 임대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이미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대학교 때 교수들이 얘기하는 경영학 수업이 시시했던 사람이에요. 다 해봐가지고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저희가. 그렇지만 버핏의 그런 엄청난 성공 뒤에 중요한 거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봤던 사람이 표현이 학습 기계라면 그거는 공통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좀 공부하는 자세, 학습하는 자세 이것이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남 탓을 하면 안 된다. 뭐 상황 탓, 남 탓. 제일 찌질한 것은 부모 탓하는 거고요. 뭐 하시는 분도 있죠. 뭐 정말 이렇게 탓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부모가 너무 강압적으로 키웠다거나 아니면은 아동 학대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부모 탓을 해야죠. 엄청난 삶의 흉터를 남기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 제 생각에 탓을 하는 습관은 굉장히 안 좋다. 불리하다. 부자가 되는데. 책임감 있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투자는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 결과를 내가 그래서 하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인맥도 중요해요. 뭐 인맥이 뭐 정보롭게 해서 인맥이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어떤 다양한 시각을 얻으려는 그런 쪽에서 인맥인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것 자체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로 되고 또 그렇게 도움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상을 하죠. 이 사람들은 밥을 사거나 술을 사거나 또 재미난 게 그런 거 참 기자 생활하면서 신기했던 경험이 그런 건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같이 얘기해서 듣고서 해서 그러면 자기가 잘한 거를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마웠다고 그래요. 정말 10년 지나고 나서 보면 둘의 재산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100%는 아니죠. 그치, 잘난 척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얘기해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자기가 올라온 위치를 자기의 노력만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저는 의심해요. 그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자기가 어떤 뭐 돈을 얻었거나 뭐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었거나 그거는 나의 노력도 당연히 있었지만 누군가의 반드시 도움이 있었다. 그것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인맥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복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 깨지더라도 꾸준하게 내가 덜 깨지고 나아간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뭐 그다음에 제 주변에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면 이런 거죠. 일부는 뭐 목표 수익률이 한 10%예요. 근데 그런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근데 배당을 5% 받으면 게임을 할 때 절반은 내가 이기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 왜 승률이 확 올라간다. 내가 만약에 목표 수익률이 30%면 배당 5% 받는 게 30% 수익에 큰 영향을 못 미치지만 내 목표 수익률이 10%인데 자기 10%인데 내가 5를 먹고 들어가면 난 5만 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게임의 룰이 쉬워진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 못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다. 누적적으로 봉이 쌓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섯 번째는 자기 기준이 좀 분명히 있죠. 부하내동을 거의 안 하죠. 근데 가끔가다 이제 뭐 부하내동하게 되는 막 핫해지면 하고 싶으면 정말 그때는 조금만 해요. 많이 하고 거기에 뭐 목숨을 걸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하면서 이걸 안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은 건 조금만 하지 결코 여기에 끌려다니진 않아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 또한 복리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복리의 혜택을 온전히 받아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이 버핏이 너무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아까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버핏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저도 버핏 책 뭐 읽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지만 버핏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은 저는 전혀 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제가 뭐 이렇게 살고 있겠어요. 더 이미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큰 성공 사례를 우리가 보면서 그 성공에 있는 우리가 비밀을 추출을 해서 거기서 비결을 추출을 해서 그거를 소박한 형태로 아마 내 삶에 적용시키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핏에 관한 복리 얘기는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모건 하우젤의 돈의 심리학에 소개된 내용이 이제 유명하죠. 이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한 22% 정도 되는데 이 수익률만 놓고 보면 버핏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죠. 뭐 최근에는 이제 수익률이 좀 별로긴 하지만 그 금융공학을 이용한 그 헤지펀드 중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제임스 사이먼스라고 엄청 유명하죠. 이게 88년 이래로 연평균 수익률이 한 66%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물론 이제 성과보수도 가져가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이 펀드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버핏은 22%고 그 사이먼스는 이제 88년도 이래로 한 연평균 60%가 넘는데 버핏이 더 부자인 거예요. 왜냐면 버핏이 사이먼스보다 투자한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그래요. 버핏은 8살, 10살도 안 됐던 나이에 그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왜 지금 이제 93세신가 94세인가 그러니까 80 몇 년 동안 주식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버핏이 자기가 이제 부자가 됐던 이유를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그 난소로또와 복리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또 하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의 칼럼니스트 중에 제이슨 치바이크라는 칼럼니스트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서 한 얘기인데 나는 내가 무드셀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가장 오래 산 인물이죠. 969세인가 살았나? 그랬을 거예요. 무드셀라는 아담과 하와의 7대손이고 노아의 방주로 유명한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969세까지 살았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버핏이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무드셀라 기법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무드셀라 기법이란 건 뭐냐면은 그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하나의 투자에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왜? 복리로 오래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1965년도에도 이 주주서원에서 했었습니다. 이때는 버크셔 해더웨이를 인수했을 때가 아니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펀드를 운영할 때예요. 펀드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드셀라 기법을 이 사람이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크게 돈을 벌려면 첫 번째, 오래 살아야 된다. 무드셀라, 장수가 곧, 롱라이프가 곧 무드셀라 테크닉이다. 오래 살면 내가 복리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젊었을 때 얘기한 겁니다. 늙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버핏이 29세부터 펀드를 운영했었으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30대 때 이미 무드셀라 기법이라는 거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늘 말씀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무드셀라 기법을 버핏이 80세가 되고 90세가 돼서 안 게 아니라 이미 젊었을 때 알았던 거예요. 오래 살면 투자에 무조건 유리하다. 왜? 복리 때문에. 버핏은 복리를 10대 때 이해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50대 때 이해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높은 복리 수익률. 수익률이 높으면 된다. 그런데 이 높은 복리 수익률을 얻거나 오래 살면 유리한데 최고는
요 두 가지를 합한 거다. 오래 살면서 높은 수익률을 복리로 굴리는 게 최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버핏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럼 내가 버핏은 그런데 그럼 나는 어느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해야 돼. 중국 한나라를 문을 연 한거조 유방의 이제 최고의 장군이었던 한신이 다다익선이란 말을 했죠. 내가 전쟁할 때 너 군대 몇 명이 있으면 전쟁 잘할 수 있었더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아무 말이 다다익선이거든요. 수익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수익률 얼마면 좋겠습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신이 죽었거든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하다가 죽는다는 거죠,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 쫓아내도 죽어버리거든요. 핵심은. 시장에서 내가 퇴출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 간접 투자 상품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 지표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본시장이 미국이잖아요. 주권시장이 미국인데 미국 시장의 통째로 투자하는 인덱스 투자가 연 수익률이 한 8에서 10% 정도 나옵니다. 한 200년간 우리가 수익률을 보게 되면 8에서 10%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인류 투자가라고 존중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내냐면 8에서 10%보다 좀 더 따면 돼요. 연 한 10에서 15% 정도 내서 뭐 20%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15%대 중반을 연평균 정도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내면은 정말 세계적인 인류 투자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시장 수익률은 8에서 10%. 최고의 투자가로 대접받으면 15%. 그러니까 버핏은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약간 소위 말하면 넘사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목표 수 있는 정답은 대충 이 구간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시장을 내가 통째로 사는 전략에서부터 이걸 이긴 인류 투자가들이 한 15% 정도니까 저는 8에서 15% 정도 내는 거라면 장기적으로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리로 쌓아가도 충분히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과도한 목표 수익률은 다다익선이 그 말을 자신 있게 했던 한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오늘 목표 수익률에 대해서는 미국의 인덱스라든가 인류 투자가들의 수익률을 한번 가늠해 보는 자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15% 이상 수익을 매년 내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엄청난 부자로 돌아가실 거예요. 오르지 않는 월급과 오르는 물가에서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모으지 않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소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생은 어차피 가치관의 문제고 인생관의 문제거든요. 내가 뭐 현재를 즐겨 살겠다는 것이 우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뭐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뭐 현재만 즐겨? 뭐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는 뭐 시대도 변했고 충분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저는 살아도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제 아이가 그러면 저는 꼰대니까 잔소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네가 그 선택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뭐 그것도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뭐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자녀도 있고 뭐 현실에서 내가 또 부모님도 내가 도와드려야 되고 나이 드신 이런 거란 분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죠. 주변에 물어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저 욕하시겠지만 주변에 뭐 이런 거 없는 뭐 후배들에게 얘기를 해봐도 형 그런 얘기를 해요. 형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은행 대출이자 내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나면 부모님 좀 용돈 보내고 그러면은 뭐 연봉 받아서 세금 한 30-40% 내니까 실질적으로 연봉 1억 받으면 세후 한 600-700 받을 거려? 왜 자기는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거의 빠듯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만나서 이제 저는 연금 열심히 넣어라 그러면은 형 연금 넣을 돈이 어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참 현실적으로 그런 거죠. 그럼 그걸 인정하고 살 거냐? 그것도 자신이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평범한 사람들은 거기서 더 줄일 수 있는 걸 찾아서 10만 원에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10만 원씩 그 연금에 넣고 계속 돈을 또 불려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하고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투자 공부도 하고 어차피 2억을 받아서 이거 안 돼.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인정하고 사는 삶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이걸 넣고 이걸 개선하려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삶이 저는 뭐 가치관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 삶이 더 나은 삶이 아닌가. 라고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너무 이런 것이 안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족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일부러 내핍 생활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해외여행도 가지 말고 한 1년 정도 휴가도 가지 말고 그러면서 1년 정도 좀 아껴 써보면서 가족들이 그런 생활의 훈련을 해보는 것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 생활을 너무 고정태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내 삶에 더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내 삶을 현재 이 고정된 형태로 바라보는 것이 불안하시다는 분들은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하듯이 이렇게 인위적인 그런 거를 해서 자극을 받아보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다라는 또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사실은 어줍잖게 이런 기회가 생겨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비교하지는 않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뭐 소규모 공동체에서 그 원시시대부터 진화해온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비교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판단의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 그 비교로 인해서 나의 행동이 어떻게 강요가 당하면, 유명한 얘기처럼 그 타인의 시선이 지옥이 되는 순간 이건 좀 확실히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누구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그다음에 막 집값도 너무 벌어지고 또 소비도 너무너무 양극화되고 모든 것이 양극화되고 있는 시대에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게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그 자존심을 내가 지키는 방법은 막 내가 돈을 막 쓰고 무리해서 막 영끌하고 이래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 비교하려는 마음을 이겨내고 타인의 시선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시선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돈보다도 앞서는 것이다. 그리고 돈은, 이것도 너무 저보고 저희 IF에 하면 틀딱 같다고 그러던데, 끊임없이 내가 뭐 부모로부터 받을 게 없으면,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능력이 있어서 뭐 부업을 하거나 이렇게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없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월급보다 적게 쓰셔야 돼요. 그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의 30대 때 경험을 뭐 도움이 되나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게 자신이 없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를 7년간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안 쓰면 어쩔 수 없이 현금에 맞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연말정산도 안 받았어요, 저는 그때도. 왜냐면 뭐 사실은 카드 써서 연말정산 받는 게 이득이 크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막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내가 만약에 소득 내서 쓸 수 있으면 없이 써도 되고 체크카드 써도 되고, 체크카드 공개 더 해주니까. 제가 그런 좀 자제력이 없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거고, 저 뭐 기생활도 술도 너무 좋아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후배도 좋아하고 막 이래서, 그게 좀 자제력 있으신 분들은 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적당히 아껴 쓰는 습관을 가지면 비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주축이었던 60년대생들의 은퇴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면서 기대도 크지만 불안도 커져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은퇴를 앞두고 있으신 60년대생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5060 퇴직을 하신 분들한테 400명 대상으로 퇴직 전에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는 거예요. 400명 중에 150명이 1등이죠. 돈이었습니다. 재정관리. 2위가 퇴직 후 일자리 계획 및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신 분이 98명. 3위가 건강관리. 4위가 취미 및 여가 계획. 5위가 가족과 인간관계 관리였었어요. 5가지 요인입니다. 재무적인 거, 일, 건강, 취미, 인간관계 5가지거든요. 사실 이게 노후의 삶을 결정한 5가지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센터에서 한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이런 거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뭐 일본에서 한 것도 거의 이렇게 나오고,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도 5가지 벗어나질 않아요. 거의 다. 요거의 순서가 좀 달라요. 오히려 미국 애들은 이 가족이 좀 많이 앞쪽에 와요. 한국은 좀 오등인데, 왜? 많이 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일본하고 한국이 좀 가족이 좀 뒤쪽에 있어요. 네. 이게 아마 동아시아 가족적 전통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내가 아직 잘 분석을 안 해봐서. 하지만 이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현업에 있을 때 이 5가지 중에 상당수가 별로 고민이 안 돼요. 해결이 돼요. 돈 해결되죠? 뭐 건강검진도 매년 회사에서 해주고, 큰 회사들은 뭐 활동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돈도 월급도 주고 일자리도 있고요. 가족도 퇴직하면 부부가 맨날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안 있으니까 크게 가족도 문제가 안 돼요. 돈도 벌어다 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퇴직하고 나면 여러분들 드릴 말씀이, 퇴직 전에 나의 살던 세상과 퇴직 이후에 사는 세상은 내가 똑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 이건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 차원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던 인간관계와 이 알던 인간관계가 동일한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슬픈 얘기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많이 나오지 않은 얘기인데 모 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이 자살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한 달에 건너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일도 잘하시고 능력이 있으셨는데 성향이 좀 약간 권위적인 면이 있으셨던 거죠. 뭐 당연히 뭐 능력 있고 그런 분들 많으시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퇴직하고 나니까 전 직장 후배들도 완전 날 대하는 게 달라지고 부인도 달라지고 갑자기 이제 멘붕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괴로워하다가 뭐 돈은 있으시면 골프 같은 거 막 치고 막 하시다가 2년 전쯤 뒤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자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 인간관계가 똑같다고 연속선상에서 생각을 안 했었으면 굳이 이렇게 상처도 들이부셨을 거예요. 저도 아마 뭐 힘들겠죠. 퇴직하고 나면. 내가 회사에서 알던 지금 친하게 지낸 그 뭐 직원들이라고 그래서 이 직원들이 이 관계가 똑같을 거라고 내가 나가면 지금은 제가 전무기 때문에 싫어도 내색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소위 말하는 동네 아저씨가 되는 순간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돈, 일, 건강, 취미, 여가, 가족 인간관계가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지만 노후를 떠받치는 5가지 기둥이라는 거. 두 번째로는 이것의 5가지가 절대 그 직장 생활하실 때 연속선상에서 보시면 안 되고 거대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우주로 차원 이동이 되는 새로운 우주에 내가 들어가시는 거가 된다라는 거를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보면은 임원 오래 하신 분들보다는 임원 못 하다가 부장 때 임금 피크제 하신 분들 나가신 분들 더 잘 적응을 해요. 의외로. 이분들은 아예 그냥 그 접었으니까. 근데 계속 임원을 잘 나가셨던 분들은 계속 이렇게 목표지향적이시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뭐 잘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어려워하시는 분도 의외로 더 많으세요. 제 주변에 보면. 근데 오히려 그냥 나는 어차피 임원 못 될 거니까 만족하고 여기서 하고 나 임금 피크제 걸려서 한 몇 년 잘 조용히 다니다가 준비해서 나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잘 소프트 랜딩이 되는 경우가 많고 목표지향적이시고 잘 나갔었던 분들 중엔 하드 랜딩이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고 그런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온 힘을 다했지만 결국 자신의 노후는 준비를 하지 못한 분들이 5060 세대일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서 퇴직하기 전 꼭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은퇴라든가 노후에 대해서 뭐 완벽한 솔루션이 있기를 바라시는데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막 투자할 때 그러잖아요. 막 설명을 해요. 야, 뭐 친구들 얘기하다가도 와, 어디서 이런 거 들었는데 이건 이런 거야 막 설명하는데 야, 다 귀찮고 있잖아. 야, 근데 뭐 사야 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노후 준비도 그러거든요. 막 설명하고 그러면 야, 그 뭐 하라는 얘기야 노후에. 저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런 거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최선의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을 본다. 그럼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답 하나나 두 개를 찾아야만 내가 100점 맞을 수 있으니까. 그게 성공이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어떤 일은 한두 개의 정답을 찾는 게 게임의 룰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게 게임의 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는. 전 노후 준비는 최악을 피하는 게 인생의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최악까지는 가지 않게, 돈에 있어서도 최악까지 가지 않게, 일에 있어서도 최악이 안 되게.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베스트를 찾아요. 내가 내 적성에 맞고 능력을 받는 최고의 직장 가면 되거든요. 연봉도 많이 받고. 그게 답이에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 내가 그동안 30년 가졌던 노하우를 쓸 수 있는 최고의 직장 안 줘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은,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 10만 명에 한두 명 나올까? 이미 아주 최상층부의 최고의 하이엔드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밑에는 상위권부터 중위권까지 다 도매급에 하나를 묶여요. 그때부터는. 이게 우리가 현업에 있을 때 이게 약간 세분화되지만 퇴직하고 나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도매급에 묶여서 최상층 소수 몇 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 퇴직자예요, 그냥. 거기서 전문성으로 내가 어필하는 변별력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의 경쟁자는 이 사람들끼리 경쟁이 아니라 아랫세대와의 경쟁이기 때문에 보다 젊은 세대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대우해주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회가.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그럼 우리가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맞춰서 자기 답을 찾아가고 형편에 맞게끔 준비하기 좀 맞다고 보는 입장인데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인생관과 가치관이에요. 내가 그리고 어디서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난 죽어도 백화점 앞에 살아야 돼 라는 사람과 난 괜찮아 그냥 나는 좀 조용한 외곽에서 살아도 돼. 그러면
이미 돈을 운용하는 과정부터 모든 것이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서울 대도시에 교통 좋고 대단지 아파트에 인프라 좋은 곳에 살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가 돈이 많지 않으면 퇴직 이후에도 현재 버는 소득을 유지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은 여기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나, 이게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줄 돈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딱 확보가 돼야 돼요. 최소한 수평 정도 이동, 퇴직하다가 수평 정도 이동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돈이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부모 잘 만나서 부모한테 받을 돈이 있거나, 세 가지가 해당이 되면 오케이. 해당되세요? 근데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권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안 하면 강제적으로 조정당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퇴직 이후에 자기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지금은 저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미래에셋 투자연금 센터장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직급은 미래에셋 증권 전무라는 것이 저희 아이덴티티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할 거예요. 저런 사람을 어디서 증명을 할 때 그거로 다 증명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띄어지는 순간 전 더 이상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로 나를 증명하고 한 가지의 일로서 내가 적정한 수입을 얻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에 오직 그럴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뭐 경험적으로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현실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수입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 같은 거 준비 잘하신 분들은 참 이런 것은 현명하신 거예요.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뭐 기업체 임원까지 했는데 딱 아신 거죠,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뭐 주택관리사 이런 것도 막 그냥 주택 관련된 공부를 막 하셔가지고 또 그런 쪽에 계셨었으니까 딱 해서 퇴직하자마자 아파트 단지의 그 관리소로 딱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임원에서 가면은 큰 건설에서 임원했다 가면은 그렇지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입은 줄지만 확실히 자기 일을 가지고 수입을 줄여서 딱 간 거죠. 가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돈에서 일부 찾아 써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연금 경합형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있는 데서 조금씩 빼고 그다음에 일을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당연히 이제 생활 수준 낮춰야 돼요. 유지하겠다고 전제가 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그게 아까 세 가지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 안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줄여야 돼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88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소득 대체율이, 명목소득 소득 대체율이 40%로 알고 있는데요. 이 40%라는 게 국민연금료로 40년을 낸 게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40년간 내가 냈을 때 내 퇴직 전 소득의 40%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40년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군대 갔다 오고 남자들 그러다 보면은 뭐 빨라야 25, 27의 직장 생활에서 한 55세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유럽 애들은 퇴직하고 나서 휴가 다니면서 살지만 한국 그게 안 되는 게, 국민연금을 설계될 때 40년 납부 기준으로 40년 명목소득 대체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것도 지금 많이 준다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고갈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을 하든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책임진다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국민연금은 그냥 기본 베이스만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내가 미리 잘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연금저축계좌도 하고 회사의 퇴직연금도 중간전환 받지 마시고 계속 모아 나가시고, 나중에 이제 인출을 해야 될 때, 인출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시퀀스 리스크라는 겁니다. 이게 시퀀스 리스크라는 게 인출 순서 리스크예요. 내가 이제 돈을 버는 과정에서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동안 투자 수익률이 첫째 플러스 27%가 나고, 둘째가 플러스 7%가 나고, 마이너스 13%가 난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는 첫째 마이너스 13%가 나고, 둘째 플러스 10%가 나고, 셋째 플러스 27%가 납니다. 사실은 순서만 바꾼 거지 숫자 3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똑같은 수익률이에요. 근데 하나는 첫해 플러스가 난 거고 27%가, 한 개는 마이너스 13%가 난 거예요. 이것이 내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는, 월급쟁이 할 때는, 직장생활 다닐 때는 깨져도 버티면 돼요, 3년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 돈이 인출할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27%로 내가 번 상태에서 인출하는 거와 13%를 깨진 상태에서 인출하는 거는 이후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걸 시퀀스 리스크라고 합니다. 순서 리스크. 수익률 순서가 내 돈을 인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 전에 이걸 딱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퇴직 전쯤에는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실 건가를 잘 정비를 하시면서 어차피 퇴직위원회 현금 흐름 중심으로 설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시퀀스 리스크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뭐 그러잖아요. 뭐 복잡하게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것들은 시뮬레이션은 뭐 전문가들이 많이 해놨어요. 뭐 저희도 여러 번 했고 근데 영국 애들 한 것도 저희 자료도 봤고 미국 애들이 한 것도 보고 다 봤어요. 결론은 똑같아요. 퇴직 후 10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퇴직 후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어떻게 돈을 쓸 것이고 부모님 부양비나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냐에 따라서 이후의 노후 생활의 전체에 결정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 후 10년이 선택이 평생 노후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내가 자녀 문제, 가족 문제, 부모님 부양 문제 이거에 대해서 완벽한 하나의 답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놓고서 이거를 내가 10년짜리 내 완벽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정확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제 거시 경제학의 아버지죠. 존 마이너드 케인즈 경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경제학자인데 전 경제학 이론은 모르고 그분의 삶이 너무 재밌어서 되게 좋아하는 경제학자인데 케인즈 경의 한 유명한 얘기도 있죠. 정확히 틀리는 것보다는 대충 맞는 게 낫다. 굳이 뭐 경제학자들 막 0.1%가 사실 다 틀리거든요. 지나고 나면. 그런 거보다 대략 맞으면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년 동안 대략 맞추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출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정도 돈이 들 거고 부모님도 이런 거니까 대충 해야 되고 이 정도 선에서 내가 뭐 시퀀스 리스크가 다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능하시고 내 생각에 퇴직하는 사람도 제 주변에 거의 없어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퇴직하고 나서 오세요. 내가 농담하고 후배들 그러면 야, 지금 퇴직 전에 와서 지금 얘기 좀 하지. 퇴직하고 와서 꼭 얘기해. 그러면은 그때는 뭐 똑같죠, 뭐 얘기가. 그렇다면은 약간 구체적으로 얼마나 모아야 내 노후가 보장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퇴직한 사람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이게 사실은 저도 이건 이제 몇몇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막 댓글 욕도 먹고 막 그러던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고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그 조사하는 보고서를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적정 생활비, 뭐 최소 생활비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적정 생활비라는 게 부부가 건강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아프면 돈이 더 들어가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퇴직 전에 보험 같은 것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가 만기가 70세, 80세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쓰는 그 의료비는 그 우리가 75세 이후로 후기 고령기라고 그러는데, 후기 고령기에 자기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씁니다. 우리가 쓰면 뭐 젊어서는요, 뭐 대형 사고가 나지, 나쁜 큰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병원비라는 것 자체를 체감할 일이 많지 않아요. 물론 뭐 임플란트 같은 거 하면 돈이 좀 들어가지만, 근데 내가 그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는 75세 이후에 그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50% 이상을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심각하고 건물료가 매년 오르느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한국 사회가 아주 겪은 숙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상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가 남한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6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55년생들이 75세까지 안 됐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5년생부터 후기 고령기에 들어가가지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20년간 75세 이상 인구가 20년간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건보료 제작은 힘든데 감당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개혁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의견들 내는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개혁도 해야 되지만 또 너무 줄이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또 삶의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투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수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건 반드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주의 투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케네스 에로 같은 경제학자들이 이미 불안전성에 대해서는 다 연구된 거예요. 경제학계에서 정책 다 연구된 겁니다. 우리만 그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만 투표해서 많이 찍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미 그렇게 했을 때 완벽한 솔루션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투표제도는 것은 이미 다 연구되어 있는 거예요. 학계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공식적인 이론이기도 하고 우리가 선언적으로 그걸 부정하고 있을 뿐인 거지,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건보료나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같은 거 좀 잘 챙겨 놓으시고, 최소한 내 생각엔 여러분들이 이게 완벽하진 않아도 암보험 같은 것도 그래도 한 90세까지는 보장 받을 수 있게 해 놓으셔야지. 지금 40세 여성분들이요. 40세 여성분들은요. 절반이 90세까지 넘어가야 다 사세요. 여러분 지금 저렇게 평균 수명에 속으면 안 돼요. 평균은 평균일 뿐이에요.
평균은 평균이에요, 그냥. 대다수는 여러분들 절반 이상 90까지 넘어삽니다. 넘어가서 이제 적정 생활비에서 이제 이거는 부부가 좀 건강하게 살 때 기준이니까 적정 생활비는 277만 원입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대략 한 28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대략 한 300만 원 정도가 되면 부부가 어느 정도 건강하고 거동을 다 하는 거죠. 중장년의 건강의 척도는 만성질환을 얘기를 척도로 보지만 나이가 들고 퇴직하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 그때는 다 약을 먹어요. 그죠? 부분 다 드시잖아요, 약들. 그 대신 뭐냐면 이동성이 핵심, 이동성. 혼자서 걸어 다니고 혼자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혼자서 밥도 해 먹을 수 있는 이동성은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건 이제 노인의학 전문가들의 얘기죠. 저는 뭐 제 그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모빌리티입니다. 이동성. 40, 50대는 이제 그 만성질환 정도.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 잘해서 이제 넘어가서 이동성이 좋으신 분들은 오래 사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또. 그렇게 가는 건데. 그 전제를 해서 이제 한 3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300만 원 이런 걸 내가 조달할 때 뭐 국민연금에서 얼마 받는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현금 흐름 중심의 설계죠. 내가 얼마가 있으면 노후가 준비돼가 아니라 내가 국민연금에서 얼마가 나오고 내가 가입한 그 연금저축계에서 얼마가 나오고 퇴직연금에서 얼마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돈에서 얼마씩 내가 뺏었을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방법론인데 4% 룰을 한번 참고하는 겁니다. 이 4% 룰이라는 게 윌리엄 뱅겐이라는 미국의 재무 설계사가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퇴직 시점에 얼마의 돈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돈이 고갈되지 않고 돈을 뺏어 쓸 수 있는 비율이 적정 인출 비율이 얼마일까를 계산해 본 거예요. 그게 이제 4%입니다. 근데 4%를 가지고 내가 그럼 얼마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4%의 역수가 25회예요. 그래서 25회 법칙이라고도 쓰고, 그러니까 25배 법칙인데 25배에다가 12를 곱하면은 300이 되거든요. 300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를 25배의 법칙, 300 승수의 법칙인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 쉽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월 3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고갈되지 않고 쓰려고 그러면 얼마가 있으면 돼요? 그럼 300 곱하면 돼요. 그럼 9억이 나오겠죠. 9억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전제는 이 돈을 몽땅 미국의 S&P 500 인덱스와 채권 인덱스에 샀다는 전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간도 미국의 20년대 엄청난 대공황과 70년대에 10년간의 주식을 헤맸던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는 대공황이나 스태그플레이션 플레이만큼 오랜 기간 장기 침체장이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반영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4% 룰보다는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300이라도 9억보다도 적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75세 이후에는 후기 고령기로 가면 생활비가 더 줄어들어요. 아프지만 않으면. 이것까지 반영하면 이거보다 금액이 줄어들 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금액적으로 볼 때는 월 생활비 곱하기 300을 딱 하시면 되는 도표를 쓰시거나 아니면 내가 연금이나 여기서 나오는 액수를 현금 흐름을 가지고 하거나 이 두 개 참조하셔서 한번 계산해 보시거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가장 계산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또 주택연금까지 반영시키면 꽤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한 100만 원 나온다. 그럼 국민연금 100만 원 나오는데 2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300이면 6억이잖아요. 6억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내가 또 딴 것도 조달하고 해서 내가 또 그때도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을 하게 되면 돈 빼서 쓰지 않고 또 그 돈만큼 운용도 할 수 있잖아요. 돈의 고갈 시점이 굉장히 늦어지죠. 완전 늦어지죠. 이게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걸 허드핸드 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일도 일이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의 고갈 시점을 확실히 늦춰줍니다. 이런 장점도 있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직장인들의 최종 꿈은 건물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토록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계속 가격이 올랐고요, 한국 사회에서.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은 월급이 안 나온다는 것은 현금 흐름이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전부 다 임대사업자가 돼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현금 흐름도 창출되면서 그것도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일석이조의 자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건물주가 되고 임대사업자가 됐던 거고 요즘은 이게 깨졌어요. 예전에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퇴직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비율이 되게 높았었어요, 한때는. 요즘 제가 데이터는 안 봤는데 제 직감상으로 좀 줄지 않았을까? 예. 왜냐면 임대주택 정책도 좀 까다로워졌고 그랬기 때문에
숨만 쉬어도 월 300만 원 나오는 건물주가 부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더욱 약간 효과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쵸. 저는 최근에 이거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서 공부를 여러분이 꾸준히 하셨으면 하는 그 투자 테마가 이제 월 분배형 상품군의 등장이에요. 한국 사회에. 일본도 고령화가 되면서 월 배분형 펀드가 잘 됐어요. 근데 일본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은 우리와 같은 국민연금이 2달에 한 번씩 줘요, 얘네들은. 일본이 이제 뭐 이름 맞습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 한 20년 선배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많이 참조한. 그러니까 이게 금융계 어떤 마케팅을 했냐면 2달에 한 번 주니까 빠진 달을 월 지급식 펀드를 가입해서 넣어라. 이런 식으로 마케팅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그리고 일본은 초저금리였기 때문에 거의 금리가 제로였었으니까 2달에 한 번 준 월 배분형 상품을 금리가 높은 해외 채권을 펀드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월 배분형 상품이 나오는 거죠. 월 배분형 ETF가 최근에 가장 핫한 테마들인 거죠. 이건 당연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 현금 흐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임대사업자가 증가하는 것도 그런 걸 반영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저런 식으로 했었는데 한국은 어떤 식으로 될까 했는데 한국은 이게 어떻게 왔냐면 월 배분형 ETF로 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흡수 속도라고 그러나 이런 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래서 월 배분형 상품은 이게 고령화와 저성장이 되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필요하고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 배분형 ETF를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월 배분형 ETF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많은 걸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가 아니더라도 월 배분형 뭐 ETF 전문가들 모셔다가 그런 분들한테 월 배분형을 한번 하시는 기회 만들어 좋으실 것 같은데 월 배분의 핵심은 월 배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임대사업은 임대료가 원천이잖아요. 그 임대료가 그 세입자들이 내는 근데 이제 이 월 배분형은 나한테 주려면 이 소득의 원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원천이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 리츠 같은 거는 임대료죠. 그 다음에 뭐 채권 같은 거는 이자.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 요즘 굉장히 많이 가입하시는 커버드 콜. 이런 것을 이제 뭐 옵션 상품을 이용해가지고 만드는서 한국에서는 현재 이 4가지 정도의 소득 원천이 되어 있는 월 배분형이 지금 많이 있어요. 한국에는. 이제 4가지 정도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좋다라고 좀 말씀은 어렵고요. 저는 지금 나이가 젊고 그다음에 투자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뭐 커버드 컬 저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배당 성장 전략 같은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자산이 성장하는 자산을 소유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가격이 올라도 성장이지만 배당금이 계속 증액이 되는 것도 성장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냐면 배당이 성장되는 주식들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도 저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은 내가 이 커버드 콜을 팔기 때문에 상방은 쉽게 생각하니 위는 막혀 있고 아래는 열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월 분배 캐시플로는 굉장히 잘 창출해 주니까 이거 뭐 퇴직하고 당장 캐시플로우를 당장 선호하시는 분들은 하거나 아니면 내가 캐시플로우를 받아서 딴 걸 투자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접근할 수 있지만 좀 젊어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단계에서는 보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썩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보기에 다른 분 분명히 있어요.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배당 성장 형태의 그 ETF 훨씬 뭐 배당 성장 월 배분형들 많이 있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ETF인데 배당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면 좋은 거거든요. 그 배당 다우지수 ETF 같은 그런 상품 유형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배당 성장 상품들이 국내형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임대사업은 거거든요. 내가 좋은 건물을 하나 사서 올인하는 개념에 가까워요. 아주 부자들 제외하고는. 근데 이게 ETF에서 이걸 하는 방법은 현금 흐름을 주는 여러 가지 자산을 뭐 리츠도 있고 배당 성장도 있고 이런 걸 내가 조합을 해서 국내 배당 성장 ETF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한 5, 6%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배당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한 3.3에서 3.4가 나와요. 그리고 뭐 커버드 콜가 많이 주는, 너무 많이 주는 거는 그만큼 또 하락 때도 많이 나간다는 소리이긴 하지만 그것도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리츠 같은 경우에도 개별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리츠 전체를 사는 걸 보면은 통으로 다 사는 것도 봐도 한 7, 8%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배당이 나오니까 사다가 폭 나갈 때 좀 더 사서 물타기를 하는 것도 전략이. 그러면 이제 배당이 내가 증액된 효과가 있고. 그걸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유명한 증권학자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이제 이 배당의 재투자를 수익률 가속기란 표현을 쓰거든요.
회복될 때 2배로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거는 보통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경험을 많이 하세요. 뭐 개별 종목에서 하다 이렇게 폭락하니까 더 사고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다 갑자기 반등하기 시작하면 배당 수익률도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니까 주가도 올라가니까 양방으로 이렇게 써도 되나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월 배당 ETF에 투자할 때 장점이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크게 있을까요? 4가지가 있죠.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죠. 당연하게. 두 번째 뭐냐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버틸 수 있죠. 왜? 현금이 나오니까 버틸 수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배당금 재투자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복리의 가속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네 번째 재미가 있죠. 매월 내가 찍히거든. 제 스마트폰에 배당금 얼마 입금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그래요. 뭐 얘가 뭐 여기 전무님 치킨값 들었어요. 치킨값. 금액이 적어도 2, 3만 원 들어오면 이 치킨 2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킨값 들었다는 거죠. 현금으로. 쓰면서 내가 쓰지 마라. 재투자해야 된다. 그거 쓰면 안 된다. 치킨 먹다가 그거 노후가 더 나빠진다.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치킨 먹지 말고 2만 원도 노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월 배당 ETF에 투자할 때 주의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두 개의 그 월 배분형 ETF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원샷 원킬 하나로 모든 것들 끝장을 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고 그런 대상을 발견하시면 하시면 돼요. 근데 월 분명 ETF 중에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을 해야 되고 거창하게 얘기하면 약간 포트폴리오적 관점 더 한 걸음 더 나간다고 그러면 종합적인 관점에서 상품을 섞어서 나한테 필요한 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고 최근에는 또 뭐냐면은 그 자기가 인덱스를 만들 수 있는 게 나왔어요. 그거를 ETF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를테면 리츠 몇 퍼센트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내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리츠 ETF 몇 퍼센트 지정을 해가지고 그걸 통으로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직접 해도 되지만 그런 서비스를 하는 증권사를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세팅을 해놓으면은 비율이 변하면 그때그때 재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거를 안 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캐시플로우를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죠, 세금.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라든가 IRP라든가 ISA 계좌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하시게 되면은 원래는 배당에 대해서는 15.4% 세금 내야 되는데 이거 뭐 연금으로 가면은 3.3에서 5.5밖에 안 내고 나중에 그것도 두 번째로는 나중에 내니까 중간에 과세 이연되니까 만약에 15.4% 내가 복리를 운용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자가 100만 원 나왔는데 15만 4천 원 빼고 나면 나머지 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과세 이연이 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에서 그냥 과세 이연에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가 과세 이연되는 거와 과세 이연 안 되는 것 중에 과세 이연되는 것이 더 유리하죠. 세율이 낮고 과세 이연도 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런 거는 연금저축계좌, IRP, ISA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로 해야 되고 또 이런 상품들은 연금저축계좌나 IRP는 건강보험료에 산정도 안 해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여러분들 국민연금도 산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은행 이자도 산정을 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에서 받은 거는 산정을 안 들어가요. 연금소득세는 모든 것이 끝나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게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정부 재정이 압박이 되는 시기가 오면 제 생각에 지금 연금저축계좌라든가 퇴직연금 계좌가 갖고 있는 조세 효율적인 측면은 더 저는 훨씬 더 그 높은 평가를 뭐 저희들 표현으로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꼭 여러분들께서 올 배분형 이해하실 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아직도 노후 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 또는 격려의 말씀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준비가 안 되고 많이 안 되고도 있지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한테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뭐 현실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도 그렇고 또 공부를 해보아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대전제는 변하지 않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전 저희 우리 30대 직원들한테 정말 그 얘기 많이 해요. 정말 지금부터 연금 계좌 열심히 들어라. 열심히 들고 뭐 투자할 대상 내가 일도 바쁘고 한 거 없으면 그냥 지금 현재 가장 검증된 데이터가 S&P 500 ETF 같은 거 그냥 그거 매월 사서 뭐라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가 떨어지면 더 사라 그냥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뭐 투자 실력이 더 뛰어서 하면 더 좋지만 내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바쁘고 나는 이 투자보다도 다른 것 속에서 내 삶이 더 만족도 높아지고 내가 또 경쟁력 높일 수 있는 게 있으면 굳이 뭐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다. 왜냐면 시장 수익률만 가도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최소한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으려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못해 상위 20%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투자는 상위 20% 안에 안 들어가도 돼요. 중간만 해도 돼요. 나쁘지 않아요. 그 중간이 뭐예요? 인덱스를 사는 거예요. 시장을 사는 것 자체가 중간을 사는 전략이에요. 그 S&P 500 같은 거 사도 이게 뭐 미래는 알게 될 수 없지만 지금 200년간 한 8에서 10% 나왔으니까 그거 내가 열심히 그도 많이 떨어지면 와 신난다. 8% 10% 나오는 자산을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좀 더 사고 그렇게 해서 쭉 모아서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기회가 될 거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사정이 다르죠. 나이신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두 번째 시각은 퇴직 이후의 삶을 현재 일하고 있는 삶과 연속성상에서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 거대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인데 그 차원의 이동에 내 삶의 주도성을 일하였던 시기들처럼 직급이나 지위나 어떤 사회적 능력이나 이런 거로 그 세계에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자기만 힘들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아주 소수다. 대다수의 경우는 최상층을 제외한 상층부부터 중간 하층까지 거의 다 도매금으로 매겨지는 삶이 된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찌 보면 순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평균 수명이 짧아서 살아남은 노인이 적을 때는 노인의 지혜를 사회가 존중해 주는 것이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로 정치라는 것이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그렇지만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다 모아도 구글만큼 안 되거든요. 그리고 AI만큼 AI와도 잘 수 없거든요. 그래서 노인의 경험과 지혜가 과거보다 덜 필요해진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렵다 받아들이고 거기서 자기의 삶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확실히 이건 재조정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이제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은 돈의 측면에서는 기존에 보유한 자산의 고갈 속도를 늦추고 운용 기간을 늘려주는 이런 효과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당연히 직접적인 생활비 조달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가족 관계를 보호해 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배움 세대는 한국 현대사에서 부부들이 가장 오래 사는 시대예요. 자식들은 나가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60세 퇴직하기도 쉽지 않죠. 60세에 퇴직해서 부부가 90세까지 살면 3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매일 둘이 얼굴 보고 있으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행복할까요? 뭐 그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다수는 아닌 거로 나와 있어요. 저희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내가 밖에 나가는 거는 내 가족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특히 남자들이 취약합니다. 이거는 왜 취약하냐면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오랜만에 대학 동기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하루 종일 일상을 조직화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뭐 애를 몇 시에 학교를 보내고 갔다 오면은 뭘 하고 옆집 엄마 누구를 만나고 누굴 만나고 뭐 자동이체는 언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간관계부터 자기의 일, 뭐 집안 일부터 해서 모든 것이 자기 일상을 조직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데 남자들 특히 직장 생활만 하신 분들은 일상을 조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일단 그런 분들은 이제 하루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옛날에 요즘은 그런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들 때 방학 때 되면 이렇게 아침 6시 기상해가지고 막 색칠한 원그래프 그리잖아요. 하루 일상. 그거를 좀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한 50대부터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지? 뭐 짜면은 전에 우리 모 선배 만날 때 어떻게 오셨냐면 아침에 헬스클럽, 아침에 골프 연습 뭐 이렇게 다 해주셔서 내가 형 이런 거 말고 형 이렇게 오시면 안 되고요. 형 이렇게 계획 세우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클럽 형 그거 뭐 가는 건 좋은데 그리고 골프 선수 매일 좋은데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거 하시고 해갖고 오셔야지. 이거 형 너무 이거는 뭐 의지 뭐 그냥 완전히 의지 강한 거잖아. 이거를 여러분들 형이 10년 20살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했던 제가 기억도 나는데 제가 아시는 선배님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일상을 조직화하는 측면에서도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